음식에 대한 사랑만큼 진실한 사랑은 없다. 역사는 승리자들을 위한 기록이라지만 여기 그 누구에게도 승리하지 못했건만 기이한 외모와 세상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식탐으로 기록에 남은 사내가 있다. 그의 이름은 타라레. 1772년에 프랑스 리옹 근처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타라레라는 이름 역시 별칭인지 실명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말이다. 다만 그는 매일 배가 고픈 아이였다. 그의 굶주림은 인생 그 자체였다. 어떻게 이렇게 매시간 배가 고플까? 어린 타라레는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식욕 때문에 괴로웠다. 식탐이 강했던 타라레는 결국 이 식욕 때문에 집에서도 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내쫓겨났다. 많이 먹는 게 뭐가 죄라고. 그는 어디에서도 음식을 구할 수 없자 왁스와 코르크, 음식 찌꺼기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으며 먹다 보니 썩은 살을 가장 좋아하게 될 정도로 이상 식욕을 가지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먹어선 안 될 그 모든 것을 먹었으나 그의 몸에는 이상이 없었다. 맛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배고픔이 먼저였던 것인지는 본인도 알 수가 없어졌다. 그는 집을 나와 매춘부들과 도둑들의 밴드를 따라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이 공연을 펼치면 그는 관객들을 돌면서 그들과 함께 거리 공연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장점은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의 거대하고 변형된 턱은 뱀처럼 쉽게 벌어져 사과가 가득 찬 바구니를 통째로 부어 입안에 수십 개를 담을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는 돌이나 살아있는 동물들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는 했다고 한다. 그는 살아있는 고양이의 이빨을 붙잡고 피를 빨고 산채로 씹었으며 결국 때만 남았습니다. 그는 또 같은 방식으로 개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털은 모두 역류해서 토해냈죠. 한 번은 살아있는 뱀과 뱀장어를 씹지 않고 삼켰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거리에 사는 떠돌이 개들과 고양이들도 그를 보면 피하거나 두려워했다고 한다. 몇 년 동안 음식을 구걸하며 이 밴드와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던 타라레는 드디어 파리에서 거리 공연자로 정착하게 된다. 그는 뱀과 뱀장어를 통째로 삼켜 파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는 파리에서 인기 있는 거리 공연자가 되었지만 이런 모든 행위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이 거대한 사과 바구니를 먹어봐. 바구니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먹어보도록 하죠. 난 뭐든 먹을 수 있다고. 타라레는 자신만만하게 관객이 제공한 사과 바구니를 삼켰지만 그의 무시무시한 소화기조차 이 바구니는 먹을 수 없었는지 결국 장폐색으로 디읍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회복이 되자마자 의사의 회중시계를 먹을 수 있다며 자랑했다. 의사 양반, 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놈이야. 그 회중시계도 지금 당장 먹어 보일 수 있어. 의사는 거절했지만 그는 끝내 그의 회중시계를 삼키려 했고 의사는 그를 저지했다. 내 회중시계를 가져간다면 이 검으로 되찾아주시. 그는 풀이 죽어버린 채 의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미친 식욕을 가지고 있는 그의 외형은 어땠을까? 누구나 그가 뚱뚱하고 미련스러운 몸뚱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왜소했고 실제 체중은 48kg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얇은 입술과 커다란 구강은 넓게 뻗어있고 이빨은 누랬으며 어딘지 우울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내였다. 그의 피부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났는데 배가 비었을 때는 살로띠를 만들어 감을 수 있을 만큼 피부가 축 처져 있고는 했다고 한다. 반대로 배가 찼을 때는 임산부와 다를 바 없이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었다. 그의 뺨은 마치 얼굴에 매달려 있는 듯 했고 안색도 나빴다.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였다. 그를 전담했던 의사들은 의료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종종 20보 거리 내에서도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를 연구한 의사들은 타라레가 항상 땀을 흘렸으며 몸에는 열이 났다고 한다.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옆에 있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어금니는 마모되어 있었고 지속적인 설사를 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조류나 가금류를 먹고는 털만 토해낼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거리 공연도 곧 끝을 맞이하게 된다. 1788년 프랑스 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도 혁명군이 되었다. 타라레가 특별히 혁명가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격변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촉발했고 그는 군에 들어가는 것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배급되는 식사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식욕도 폐허가 된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난 이제 굶어 죽게 되겠지. 굶주린 상태로 쓰러진 타라레는 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배급량의 4배를 주라고 명령했지만 그에게는 4배도 부족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며 부엌에 버려진 쓰레기들과 환자가 버린 음식마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로도 부족했다. 배가 고파, 너무나 배가 고파. 그의 선천적 굶주림과 이상 식욕은 병원 전체를 뜯어먹고도 남을 만큼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타라레는 결국 스포제나 병원 의료품들도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고 군병원의 의사들을 이에 분노했지만 그의 식성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퍼시 남작과 쿠르빌 박사는 근처에서 일하는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된 15인분의 식사를 타라레가 먹을 수 있도록 실험해 보았다. 타라레는 한 번에 2개의 큰 고기 파이와 은고한 우유와 생우유를 각각 8리터 이상 먹고 나서야 만족한 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분노한 노동자들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의 배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고 쿠르빌 박사와 퍼시 남작은 그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퍼시 남작과 쿠르빌 박사는 몇 개월 동안 타라레를 관찰하고 테스트했다. 그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타라레를 연구했지만 그 보아르네 장군은 다른 관점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유럽의 가광국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 프랑스의 혁명 정부를 타도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 중에는 보불전쟁으로 유명한 프로이센 왕국이 있었다. 그 보아르네 장군은 타라레를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파이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보아르네 장군은 먼저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문서를 넣어 타라레에게 먹였고 그가 나무 상자를 배출할 때까지 기다려 문서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는 효과적이었다. 그는 일종의 인간 택배로 사용되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프로이센 농민으로 변장해 포로가 된 프랑스 대령에게 극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타라레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까지 위장 안에 나무 상자가 담긴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했으며 배출해서도 안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로이센은 타라레가 프랑스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악취는 어디를 가나 후각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 투옥되어 채찍질과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뱃속에 비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우프게도 그는 메시지를 배출할 때까지 변기에 묶였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는 프랑스를 배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내가 똥을 싸면 국가의 비밀이 누설된다. 이럴 수가. 나는 반역자다. 그는 결국 비밀 메시지가 담긴 나무 상자를 배출했고 프로이센 장군은 그 비밀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 비밀 메시지라는 것 역시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령, 이 메시지를 잘 받았는가?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당도했는지나 알려주게. 이 역시 드보아르네 장군의 또 다른 테스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프로이센 장군은 허탈한 웃음을 짓고는 타라레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타라레는 교수대 위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장군은 이런 쓸모없는 메시지를 똥으로 배출해야 하는 인간 택배 타라레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껴 프랑스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스파이 짓을 하지 말거라. 이 멍청한 놈.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경험 때문이었는지 그는 퍼시 남작에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며 간청했다. 퍼시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그의 이상 식욕을 고치기 위해 와인 식초, 담배 아펜제, 반숙 계란, 식단까지 모두 사용했지만 타라레는 더욱더 미쳐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버려진 도살장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개와 버려진 음식을 두고 싸웠으며 의학적인 이유로 채취한 혈액까지 마시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병원 염환실을 돌아다니며
시체까지 건드렸으며 한 번은 실종된 유아를 찾느라 바쁜 병원에서 그의 입술에 번들거리며 묻어있는 피를 발견하기까지 했다. 퍼시 남작 역시 그의 부모처럼 타라레를 내쫓았다. 식탐을 넘어 식인까지 하기 시작한 타라레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 후 1798년 결핵으로 죽어가는 타라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간 무엇을 먹고 살면서 돌아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그는 마른 입술로 퍼시 남작에게 말했다. 금색 포크를 삼켰어요. 금색 포크가 날 죽이고 있습니다. 타라레는 한 달 후 겨우 26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퍼시 남작은 이번 기회야말로 의학적 발견의 소명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죽고 나서 풍기는 악취는 살아있을 때에 비해 몇십 배로 강해지기 시작했다. 방구석 구석 독가스와 같은 냄새가 풍겼으며 부검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내장은 부패하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간은 과도하게 크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담낭은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의궤양으로 덮인 이는 복부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라레의 악취를 1초도 견딜 수 없어 중간에 부검을 중단했다. 이 기괴한 굶주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날것을 먹는 습성으로 인해 기생충이 몸에 서식하며 끝없는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라레의 영원했던 굶주림은 사실 지금까지도 의학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